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주제가 금속결합이랑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결합 자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보다는 지들끼리 결합하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더라 이거였잖아. 그렇지? 그냥 금속은 원래 다 전자를 잃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다 같이 전자를 버려둘 뭐 자유 공간을 만들어 두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금속 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만든 공간에다가 전자를 그냥 다 같이 버려두는 거지. 그래서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금속 양이온이랑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금속 결합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전자들 때문에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금속 결합은 그래서 뭐 열전도성이 어떻고 전기전도성이 어떻고 광택이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금속 결합 자체가 화학적인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이온 결합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이 인력이라는 힘과 반발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자체가 금속이 되는 양이온, 그러니까 아니죠, 반대로 얘기해야 되네요. 양이온이 되는 금속 원소랑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인데, 뭐 결국은 하나는 전자를 잃고 싶으니까 얘는 잃고, 얘는 전자를 얻고 싶으니까 얻는데, 그러니까 얘가 버리고 그걸 얘가 가져가면 되는 구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고 나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발생하겠네요 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석에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 이제 거리였는데, 거리가 이거 x축은 이게 x축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큰 값을 갖는 거라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 왼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커지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힘 자체가 뭐였어? 에너지가 줄어드는 힘이었죠. 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인력은 이제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힘이다 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강해지고, 그 인력 때문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겨 먹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질 때까지는 이 반발력이라는 게 거의 없어. 그럴 법도 한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게 정확하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사실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붙고 그거보다 더 가까워져서 서로 겹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자석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것 마냥 밀어내는 반발력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라고 했었죠. 이유는 뭐였냐면, 양이온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음이온이 이렇게 있어서 겹치면 여긴 결국 전자의 공간이니까 이 전자의 공간에 있는 전자들끼리 반발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원인이었고, 근데 이 반발력이라는 힘은 결합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반대, 불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힘이니까 에너지가 오히려 커지는 거였죠.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확 커지는 형태를 갖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던 얘기가, 우리는 이 둘을 뭐 사실 차이값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합이 맞아요. 얘는 음수값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얘는 플러스를 갖고 있어서, 그냥 더하면 그 더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 게 이제 여기 실제로 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거, 인력 때문에 줄어드는 값하고 반발력 때문에 늘어나는 값, 요
합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입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제일 적은 데서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만들어질 때 무슨 얘기? 이 결합이 만들어질 때를 기준으로 뭐 이거보다 작은 데는 반발력이 너무 크니까, 이거보다 큰 데는 인력이 아직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냐면 인력은 최대한으로 강하되 반발력은 최소한일 때가 되는 거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최소한이고 반발력에 의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최대한일 때, 그때 결합이 형성되더라.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이온 결합이 겉으로 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뭐가 어떻다? 전기가 흐르지 않더라. 그렇죠? 정해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전해질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전해질은 뭐였냐면 얘를 그냥은 전기가 안 흐르는데 물에 녹여 놓으니까 전기가 흐르더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특징까지도 같이 봤었던 것까지가 이온 결합에서 했던 얘기인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이온 결합의 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온 결합이 얼만큼 강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온 결합이 강하다라는 거는 보통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결합이 강하다는 소리는 그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결합을 끊는데 얼만큼 힘들 거냐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들, 자, 이온 결합이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저번에 그렸듯이 얘가 잘 깨지는 이유 설명할 때 그렸던 것처럼,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부서지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떤 상태로 보면 돼요? 되게 차곡차곡 잘 나열되어 있잖아. 이 상태를 뭐라고 보면 돼? 바닥 상태도 좋은 표현일 수 있겠네요. 네, 바닥 상태긴 한데, 우리는 입자가 이렇게 차곡차곡 배열되어 있을 때 뭐라고 불러? 흔히? 고체라고 부르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얘 고체잖아요? 그리고 우린 다 고체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이 고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입자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 상태가 고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온 결합을 내가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막 이온 결합을 끊어. 그래서 이 입자들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게 만들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이온 결합들을 중간중간에 전부 다 끊어가지고 완전 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 그럼 기체가 되는 거지. 이게 이온 결합에서의 상태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의 상태 변화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온 결합의 세기가 결정하는 건 뭐냐? 얘가 언제 녹을지, 뭐 언제 끓을지, 언제 기체가 되고 언제 액체가 되고 이런 걸 결정을 하죠.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뭐라고 해? 액체가 되는 온도를 뭐라고 해? 액화되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지. 기체가 되는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결합의 세기는 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온 결합 상태 물질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이온 결합의 세기인데, 이온 결합의 세기는 아이고 에라이 씨, 오랜만에 떨어뜨리네. 하나는 이따 줍고,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나중에 이따 꽂는다고 해도 까먹었다가 또 배터리 없으면 난감하니까 좀 꽂아놓고 합시다. 에라이 세상에.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온 결합의 세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그냥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앨범으로 해놓긴 했지만 얘 양이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에 양이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양이온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음이온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가져와 보면 양이온 중에서는 Li 플러스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아니면 K 플러스 칼륨 이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까지 중에서 플러스 1가를 갖는 양이온만 가져와도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올 수 있단 말이지. 음이온 쪽도 플러스 1가를 갖는 음이온만 가져와 봐도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20번까지 중에서만 가져와도 이 두 가지가 되고요. 사실 우리가 화원 단계에서 다루는 마이너스 1가를 갖는 음이온은 이 둘뿐만 아니라 아이오딘 I 마이너스라던가 브로민 Br 마이너스라던가 이 정도까지도 많이 다룬단 말이야. 물론 얘들은 20번까지가 아니니까 뭐 사이드로 뺀다고 쳐도 우리 화원 단계에서 그래도 다루는 물질이라 이렇게 네 가지나 된단 말이죠. 주로 다뤄보는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많은 그 종류의 이온들이 올 거고 Li랑 F가 결합하면 LiF의 이온 결합 물질, LiCl, LiI, LiBr 뭐 이런 게 가능할 거고요. NaF 플루오린화 나트륨, NaCl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물질이지. 염화 나트륨. 그렇지? NaI 아이오딘화 나트륨, NaBr 브로민화 나트륨, 뭐 KF 하면 플루오린화 칼륨, KCl 염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 브로민화 칼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도 다 천차만별이잖아. 근데 저렇게 천차만별이어도 얘는 일정해요. 왜? 누가 뭐라 해도 플러스 1가랑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 근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그때그때 많이 다릅니다. 왜 많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반발력이 갑자기 엄청 커지는 시점이 언제를 기점으로 엄청 커진다고 했어? 두 이온이 그치 겹치기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반발력이 확 커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도 확 커지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겹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이온이 플러스 1가로 전하량은 같을지 몰라도 크기가 다 똑같은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렇지? 왜? Li 플러스는 껍질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렇지? 원래 Li는 껍질이 두 개야. 근데 이온이 돼봐. 그러면 껍질이 하나지. 그러면 NA는 껍질이 두 개겠지. 원래는 세 개지만 전자 하나 버리면서 두 개로 줄어들 거잖아. 그리고 칼륨은 껍질이 원래 몇 개야? 네 개란 말이야. 근데 칼륨 이온이 되면서 세 개가 될 거지. 그러면 누가 제일 커, 이 셋 중에? 칼륨이 더 크지? 실제로 우리가 이온 반지름, 이온의 크기를 따져보면 칼륨이 훨씬 커.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이런 크기를 갖고 있을 건데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얘는 껍질 2개, 3개, 4개, 5개의 껍질을 갖는단 말이야. 잘못됐나요? 맞네요. 네. 그래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껍질 수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아이오딘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플로린 이런 순서로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리가 뭐냐면 우리 이 거리는 핵 사이 거리예요. 원자 사이의 거리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가 어떻든 이 원자의 핵과 이쪽 이온의 핵과 음이온의 핵과 그 다음에 양이온의 핵 요 사이의 거리를 재놓고 있다 보니까 둘의 크기가 달라지면 둘이 겹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 다르겠지. 그러면 더 큰 애들끼리 결합할수록 더 먼 거리에서부터 겹치기 시작하겠지. 작은 애들은 되게 많이 가까이 와야 닿을 거 아니야. 크기 자체가 작으면. 이렇게 요만한 애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핵 사이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야 둘이 완전히 닿잖아. 근데 얘가 크기가 좀 더 커지면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하나 이 정도 크기로만 바꿔봐도 얘는 아까보다 좀 더 덜 가까워도
실제로 주먹은 아직 떨어져 있잖아. 아까 크기로 하면 더 가까워져야 닿을 텐데 얘가 조금 더 커진 것만으로도 거리가 좀 더 멀어도 닿잖아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확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핵사의 거리가 좀 더 멀어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온의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결합이 형성되는 시점에 결합 길이가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우린 반발력이 확 커지기 전에 결합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결합 길이가 커지는데 이 그래프는 일정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이 둘 사이에 결합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온의 크기가 커져. 그럼 반발력이 원래보다 먼저 증가하게 될 테니까, 얘는 왜 안 나오니? 먼저 증가하게 될 테니까 그래프가 원래보다 더 일찍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인력 그래프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비슷하게 가다가 얘보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온 크기가 커지면 결합 길이가 멀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와 동시에 결합할 때 에너지 자체가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커지지. 이 분자들이 갖고 있게 되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 그럼 결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합이 약해집니다. 왜? 에너지를 적게 가질수록 뭐 한 거니까? 안정적인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결합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그 결합을 끊기가 쉽게 어렵게? 어려워요. 왜? 걔네들이 방출한 만큼 어떻게 해야 끊어질 테니까. 왜? 다시 집어넣어줘야 끊어질 테니까. 많이 방출한 애들은 많이 줘야 끊어진다는 얘기라서 얘가 더 밑으로 간 애들이 이 결합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 결합이 형성될 때 여기 값이 항상 이제 음수로 나올 건데 이때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결합 에너지는 얘는 이제 실제로 그래프에서는 음수값을 가질지 몰라도 우린 결합 에너지를 얘기할 때 항상 여기다 뭘 해당하냐면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해.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냥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력이 강한 거지. 왜?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 해서 할 거니까. 근데 그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그리고 결합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합 길이가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온이라고 해서 그냥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이 이온 크기 때문에 결합 길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결합 길이 자체가 또 결합력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결합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합력이 약하면 결합이 더 쉽게 끊어지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지겠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NaCl,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 얘는 NaF보단 끓는 점이, 녹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Na 플러스 양이온 쪽의 크기는 같은데 Cl-랑 F- 중에 누가 더 커요? Cl-가? 크기가 Cl- 쪽이 더 크잖아. 그치? 얘는 껍질이 3개잖아. 얘는 껍질이 2개잖아. 우리 주기율표 보면은 플로린이 더 위에 있고 Cl-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Cl이 더 크단 말이에요. Cl은 3주기니까 껍질이 3개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껍질이 3개고 얘는 껍질이 2개라서 얘의 크기가 더 클 거고 그러면 NaCl의 결합 길이가 더 길 거고 그럼 이쪽의 결합력이 더 약할 거고 그럼 녹는 점은 오히려 결합이 더 센 이쪽이 더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NaF가 NaCl보다 녹는 점이 높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오케이? 사실 제 화원에서 특히나 요 단원이 가장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질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물질이긴 한데 그래도 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쪽 원소는 금속이고 한쪽 원소는 비금속이야.
뭐 이런 정보가 주어지거나 둘 다 금속이야. 이런 정보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둘 다 비금속이야. 이런 정보가 주어진다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잖아. 금속 비금속이면 이온 결합을 했을 거고 금속 금속이면 금속 결합을 했을 거고 비금속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을 했을 거니까. 그럼 공유 결합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얘 성질이 어떨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얘 성질이 어떨지도 각 결합에 따라 알아볼 수 있겠죠. 반대도 가능해. 오히려 물질의 성질을 관찰함으로써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을지도 관찰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덩어리 딱 던져줬는데 여러분들이 NaCl하고 NaF의 녹는 점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얻은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이래. 근데 얘 녹는 점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얘보다는 낮은데 얘보단 높아. 그럼 대충 어떤 물질인지 예상해 본다던가.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이번 단원입니다. 원래 3단원의 목적이 처음 보는 물질, 처음 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합도 배우고 그리고 결합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배우고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배우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건데 기본은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쌓아 올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근데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일정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구라입니다. 왜 구라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를 옮기면 되는 게 맞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렸던 건 근데 이 인력에 의한 그래프 변화가 이 인력에 의한 그래프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인력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인력이 갑자기 그냥 인력 자체가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까지 했던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온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때? 얘는 플러스 1가 이온이고 얘는 마이너스 1가 이온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 사이의 인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만약에 플러스 2가 이온과 마이너스 2가 이온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면 1가와 1가 사이의 인력과 비교했을 때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 양쪽의 전하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인력을 가져요. 그렇잖아. 자석 두 개가 있는데 더 센 자석을 갖고 와. 그럼 그 사이 인력은 더 센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량, 이온의 전하량이 바뀌면 그때 이제 이 그래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는 크기, 즉 이온의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역할, 이온 반지름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아래쪽의 인력은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이 이온의 전하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의 전하량이 바뀌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온 크기가 더 커서 결합 길이가 더 길어도 결합력이 더 셀 수도 있어. 왜? 근본적으로 인력 자체가 커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전하량이 센 쪽이 결합력이 무조건 큰 걸로 봅니다. 일단 학원에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막 화학자가 돼갖고 판단을 한다면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단계의 화학 안에서는 그냥 전하량이 큰 쪽이 무조건 결합력이 큰 걸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합력 자체가 커지면 이 그래프 요 인력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차이가 되는 이 그래프의 그 변화도 이 빨간색이랑 해보면 이게 쭉 내려와서 밑에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합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딱 요 전하량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했던 모든 얘기는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 안에서 하면 돼. 할 때 이런저런 걸 따지면 됩니다. 만약에 전하량이 서로 다른 물질을 비교한다. 그럼 그냥 무조건 전하량 큰 쪽이 더 강한 결합력을 가져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NAF랑 NaCl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일단 얘네들을 먼저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 NAF랑 NaCl 괜찮겠지? 뭐 NAF랑 NaCl 중에서는 NAF가 더 결합력이 클 거란 말이지. 이유는 F가 Cl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랑 맙소사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예 Li Li 말고 좋은 얘가 아닌데 그래도 합시다. B O 이렇게 해봅시다. B 같은 경우는 B2 플러스 이온이고 O2 마이너스 이온인데 그러면 이 BO랑 정말 좋은 얘가 아니었네. NaCl이랑 비교를 해? 잠시만요. BO일 필요가 없구나. MgS 뭐 이쪽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좀 바꾸자. LIF 이거 좋다. 딱 좋네. LIF랑 LICL 비교를 할 때도 이거랑 어차피 똑같은 비교니까 그대로 똑같이 비교해보면 이번엔 이제 이쪽만 바꾼 거니까 여전히 플로린이 CL보다 작으니까 이쪽이 결합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랑 뭘 비교할 거냐면 이제 MgS랑 비교를 할 건데 자, MgS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랑 리튬 크기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게? 마그네슘이 당연히 더 클 겁니다. 왜? 껍질수가 마그네슘이 더 많잖아. 마그네슘 껍질수 몇 개야? 원래 마그네슘 껍질수 몇 개야? 3개. 근데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 껍질수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근데 리튬은 원래 2개 껍질이 그러니까 뭐 이온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황은 염소랑 같은 껍질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기는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도 결합력도 얘가 더 셉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LIF랑 MgS랑 비교를 해도 MgS가 클 겁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클 겁니다. 화원에서는 그냥 크다고 하고 해도 되고 고등학교 단계 내에선 그냥 저게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전하량이 큰 쪽을 무조건 전하량이 큰 게 세.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고 전하량 없이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판단하면 돼. 근데 좀 더 복잡하게라고 해봤자 크게 가지고 판단하면 돼가 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온결합 얘기는 요거까지가 끝이고 이제 공유결합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요 단원 자체가 원래 요 파트가 공유결합이 메인입니다. 왜 공유결합이 메인이냐면 지금 요 단원에 오기 전까지 관련된 화학에 관련된 모든 건 다 이온결합이 항상 늘 메인이어 왔거든. 우리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죠? 그 이온결합에 관련된 얘기 아니야? 결국 이온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배우는 뭐 옥텟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결합 같은 걸 따져보거나 할 때도 이온 결합이나 이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HCl, 염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래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사실 화원 단계 오기 전까지 얘에 대한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을 이용한 접근이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이온에 의한 접근이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화학적인 내용 전반이 이온에 관련된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학원에서는 공유결합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전기 음성도입니다. 요게 이제 이쪽 파트의 핵심이 되는 이 공유결합의 핵심이 되는 파트인데 전기음성도는 되게 별게 아닌데 근데 이 전기음성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머리가 아픈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뭐 차분히 정리를 해보면 이 전기음성도는 일종의 그냥 줄다리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일단 어떤 거냐면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원자가 있고 여기에 원자가 있는데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라서 얘도 전자가 얻고 싶고 얘도 전자가 얻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잖아. 그치? 나도 얻고 싶고 너도 얻고 싶은데 그럼 둘 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 거 나눠줄 테니까 네 것도 나눠줘 하면서 같이 나눠 갖는 게 공유결합의 형태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전자쌍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그럼 저 전자쌍은 진짜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공유되어 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정 가운데 공유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친구랑 뭔가 공유를 해.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돈을 둘이 같이 모아서 샀어. 그래서 공유를 해. 그래서 친구랑 같이 돈을 모아서 뭘 샀다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기라던가 뭐 아니면 뭐 있냐? 친구랑 공유할 만한 거. 정말 모르겠어. 뭐 아니면 옷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좀 되게 비싸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샀다고 쳐. 근데 거기서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둘이 돈을 모아서 사긴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한쪽이 좀 더 냈어. 그럼 아무래도 정말 둘이 딱 절반씩 나눠서 쓰게 되지는 않겠죠. 돈을 좀 더 낸 쪽이 더 쓰려고 하겠지. 뭐 아니면 둘이 돈을 모아서 샀는데 한 명은 힘이 되게 약한데 한 명은 힘이 엄청 세. 뭐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센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좀 무섭잖아. 그치? 뭐 아니면 한쪽은 되게 착하고 한쪽은 성격이 진짜 되게 나빠. 그러면 아무래도 성격 나쁜 쪽이 좀 더 많이 쓰게 되지 않겠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건 공유한 걸 무조건 정 가운데에 갖게 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자도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돼서 결국은 저 가운데 공유해서 서로 나눠 갖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 공유된 전자쌍은 정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양쪽에서 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다르잖아. 왜? 핵전화량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뭐. 이미 전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앞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치? 뭐 한 놈은 s오비탈에 있는 걸 공유하고 한 명은 p오비탈에 있는 걸 공유해봐. 그러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많은 전자였잖아요. 그럼 원래 더 바깥에 있는 전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랑 공유를 했을 때도 얘는 공유 받은 쪽에서도 p오비탈에 공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멀리 있겠지, 전자가 원자력으로부터. 뭐 오비탈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껍질로 얘기를 해봅시다. 원자력이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를 해. 그리고 한 놈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를 해. 근데 그 결과 얘가 공유받은 전자도 얘 입장에서 두 번째 껍질에 들어오게 되거든? 그렇겠지? 근데 얘가 얘한테 공유해준 전자, 그러니까 얘가 공유받은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있게 되거든? 그럼 핵에서부터 거리도 일단 다르잖아. 얘는 핵에서 세 번째 껍질까지의 거리를 갖게 되는 전자가 되는 거고, 공유를 받았을 때. 얘는 공유를 받았을 때 두 번째 껍질에 있게 되는 전자가 될 거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껍질 수가 차이 난다는 소리는 핵전자량 차이도 당연히 있었을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실제로 전자쌍을, 이 공유된 전자쌍, 우리가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유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전자,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그냥 누가 누구보다 세냐의 문제지. 누가 누구보다 얼만큼 세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기음성도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누가 누구보다 얼만큼 세고 얼만큼 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되고요.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할 땐 항상 기준이 필요한데
공유결합하는 애들을 전체 다 관측을 해보니까, 전체 다 쭉 보니까 세상에서 공유결합할 때 전자쌍을 가장 가까이다가 끌고 와서 제일 전자쌍을 많이 잡아먹는 놈이 있어. 전자쌍을 가장 가까이다 끌어다 놓고 쓰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공유를 했지만 거의 삥 뜯은 수준으로 계속 항상 늘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얘가 전자쌍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세. 그게 누구게? 플루오린입니다. 왜? 플루오린은 비금 속성이 제일 크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세기가 가장 크거든? 그러면서 비금속 중에 18쪽은 공유결합을 아예 안 하니까 빼놓고 18쪽 빼고 얘기했을 때 비금속 중에 크기는 제일 작아요. 크기는 제일 작은 주제에, 그러니까 껍질이 2개밖에 없는 비금속 중에 또 핵전해량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전해량은 굉장히 큰 편이면서 껍질은 2개밖에 없어서 크기는 되게 작은 편이고 가려막기 효과도 되게 적게 작용하겠죠. 전자를 얻으려는 하는 성질도 굉장히 큰 편이고, 그런 게 다 통틀어서 플루오린은 거의 모든 원자와 만났을 때 항상 플루오린 쪽으로 가깝게 공유전자쌍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쌍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플루오린하고 플루오린 핵하고 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다른 애들하고 요 반대쪽 결합하고 전자쌍 사이, 반대쪽 원자 핵하고 전자쌍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플루오린 쪽으로 엄청 치우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전자를 공유하고 나면. 그래서 정김성도가 제일 큰 플루오린의 정김성도를 4.0으로 정해요.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 플루오린이랑 비교해서 비교 수치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 밑에 있는 염소, 우리 주기율표 기준으로 플루오린 밑에죠. 3.0으로 잡아두고요. 플루오린 왼쪽에 이제 산소가 오는데 산소의 정김성도는 3.5가 됩니다. 산소 옆에는 질소가 오게 될 텐데 질소의 정김성도는 3.0 정도로 보게 되고, 뭐 질소 옆에 누가 와? 탄소가 오겠죠. 탄소 같은 경우는 2.5 이런 식으로 정김성도를 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산소랑 플루오린이 결합하게 되면 누가 전자쌍을 가져가는 거야? 플루오린 쪽이 전자쌍을 가져가게 되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전자가. 그리고 질소랑 플루오린이 결합해도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플루오린 쪽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질소랑 플루오린 결합했을 때랑 산소 플루오린 결합했을 때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치우쳐지게 되겠어? 질소랑 플루오린이 결합했을 때가 더 많이 치우칩니다. 왜? 얘는 그래도 플루오린한테 뺏기긴 뺏겨도 꽤 세게 잡아당기는 건데 얘는 얘보다 잡아당기는 정도가 더 약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줄다리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얘는 그 전자쌍 줄을 항상 4.0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3.5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3.0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지, 비교해서. 그게 이제 정김성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규칙성이 있죠. 주기율표 기준으로 하나 내려갔더니 1이 작아졌지.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0.5씩 작아지죠. 이 정도 규칙성을 봐두기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제 붕소가 2.0이고요. 이렇게 가는데 여긴 거의 예외 없이 베를린 1.5 이런 식으로 쭉쭉 줄여나가면 되는데 0.5씩. 이런 느낌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인 전기음성도가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기음성도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쌍극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쌍극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부터 해볼 거냐면 공유결합의 이 결합 자체에 대한 극성, 비극성, 무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결합의 극성, 결합의 무극성. 자, 극성, 무극성 내지는 극성, 비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극성, 무극성을 더 화학 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극성, 무극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자, 극성이랑 무극성은 그냥 딱 그 글자 그대로의 표현인데 극성은 뭐겠어?
극이 있는 거야. 극을 갖는 성질. 무극성은 극이 없는 성질인 거겠지. 그래서 극성은 극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일단은 원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온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뭐로 보면 되겠어? 극성처럼 따져주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온한테 극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면 이온 그 극성, 무극성 표현 자체가 주로 이 공유결합 물질한테 써요. 아니,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극성은 극을 갖는 거고 무극성은 극을 갖지 않는 건데 그냥 이런 거야. 자, 플루오린이랑 산소가 있고, 자, 우리 정김성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원래 딱 정확하게 정중앙이 되는 이 지점이 전자쌍이 딱 있으면 참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일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어?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전자쌍이. 그럼 기본적으로 산소 입장에선 전자를 어떻게 한 게 돼? 뺏긴 게 되죠. 플루오린 입장에선 전자를 얻은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쪽이 플러스를 띠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띄어요. 우리가 이걸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합 자체가 극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혹은 아예 이 결합 자체를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불러줘요.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해봐도 이렇게 탄소랑 플루오린, 자, 얘네 둘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딱 정중앙 기준으로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가 있겠죠. 그것도 좀 더 많이 치우쳐질 겁니다. 산소 때보다 더 플루오린 쪽으로 가깝게.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탄소 쪽이 플러스, 플루오린 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이제 뭐야? 극성 공유결합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다 보면 이 결합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질소랑 염소의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인 것처럼 보여. 왜냐면 둘의 뭐가 같으니까, 전개명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주시면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아예 해볼 거냐면, 그래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에 대해서까지 다 따져볼 거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실제로 우린 물질을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극성을 갖고 있어요. 단지 극성이 얼만큼 강하냐, 얼만큼 약하냐. 너무 약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약해도 극성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무극성이라는 건 거의 없단 말이야. 이게 원래 이제 대학교나 실제 전공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다루기에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걸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극성이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극성과 무극성을 완벽하게 나눠서 쓰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 염소랑 질소의 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원래 질소랑 염소는 전기음성도 전체적인 수치가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또 않아요. 얼추 비슷하긴 한데 질소랑 염소랑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약한 편이지.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건 버려. 일단 버려두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질소, 염소 공유결합처럼 애매한 건 일단 잠깐 버려두고, 기본적으로 이런 굉장히 애매하게 예외적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의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늘 서로 다른 원자끼리,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규칙성에 따르면 염소 옆에 여기 황이 있을 텐데, 그럼 황은 여기 0.5 줄여갖고 여기 2.5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황이랑 탄소랑 결합해도 이것도 이제 전기음성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줄에서는 이게 0.5씩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정도만 수치로 봐두면 돼. 규칙성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외워둘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린
수치 자체를 외워두는 건 이 정도만 외워두고 혹은 이 정도의 규칙성만 받으면 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애초에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 그렇게 보는 게 제일 간단하게 극성 공유결합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래서 언제만 있냐면 서로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할 때. 즉 어떤 거? 산소랑 산소가 공유결합을 해. 이런 경우. 산소랑 산소랑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얘랑 얘랑 서로 다를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둘 다 산소인데 뭐.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이땐 전자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결합이 무극성이 되는 거죠. 결합이 극성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극성 공유 결합은 서로 같은 원소끼리의 결합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의 공유 결합을 그냥 극성 공유 결합으로 보면 됩니다. 네. 네. 산소랑 산소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대칭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플로린이랑 산소는 플로린이 더 전자를 끌고 오니까 이제 플로린의 산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산소 그 원자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 모양이 찌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산소의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가 있게 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추 됐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쌍극자란 표현은 뭐가 되냐면 지금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얘네들을 쌍극자라고 불러요. 쌍극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잖아. 그 상태는 그냥 전부 다 쌍극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몇 번 떨어뜨린 거냐. 쌍극자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봐요. 뭐 모먼트 내지는 모멘트라고, 근데 우리 이제 한글 표현으로 주로 쓰는 건 모멘트란 표현이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볼 건데, 이제 사실 해석을 해보면 직역하자면 쌍극자 순간이죠.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쌍극자 순간인데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면 벡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생소할 건데 사실 벡터라고 얘기해서 생소한 거지 벡터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1 때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분각을 제대로 해볼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음? 중1 때 다루는 거 맞지 않나? 힘의 압력? 힘의 압력 중1 때가 아닌가 봐. 내가 중1 때 배웠다고 이걸 중1 때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아무튼 힘의 압력 안 배워봤나? 안 다뤄봤나? 아 그래? 아 중1 때가 아닌가 보구나.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힘의 압력 그럼 아예 처음 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 그래? 힘의 압력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 힘의 압력 자체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크기를 좀 나타내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 이게 이제 힘의 압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 펜에다가 내가 힘을 가해준다고 쳐봐. 근데 힘을 가한다라는 게 그냥 펜을 놓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펜한테 힘을 가한다고 치면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것도 힘이 될 거고, 그럼 잡아당기는 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잡아당긴다가 한 가지만 있나? 뭐 예를 들면 세게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고 약하게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세게 잡아당긴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위로 잡아당길 수 있는 거고 아래로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옆으로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이 펜인데 양쪽으로 되게 세게 양옆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뚜껑이 빠지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방향값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어떤 숫자의 양만 가지고 따지는 걸 수학적으로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냥 양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방향까지 같이 얘기하는 걸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다루려면 고등학교 그 기하 벡터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벡터를 그 수학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근데 수학적으로 벡터를 다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벡터라는 거를 그 용어 빼고 배우게 되는 가장 이제 흔한 개념이 요 힘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 그래프도 그래프 자체가 이미 뭐냐면 벡터입니다. x축과 y축이 방향을 가진 개념이니까. 이렇게 그냥 수치를 그냥 수치만 냅두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같이 표현하는 걸 벡터라고 해. 지금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힘의 압력 하면서 할 건데, 힘의 압력에서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여긴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도 안 배웠었어? 아예 빠졌구나 지금. 그러면 교육과정상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요즘은. 뭐 벡터 자체가 진로 과목 영역으로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건을 하나를 놓고 얘한테서 내가 두 힘을 이렇게 가해주는데 땡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로 얘를 땡기고 얘 쪽으로 땡겨. 근데 이거를 120도 각도를 이렇게 내가 두 힘을 가해주는 걸 120도 각도로 놓고 같은 힘으로 당기잖아?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어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어? 120도 아니고 뭐 각도가 더 좁아도 위로 잡아당기면 위로 잡아당겨지겠죠. 근데 제가 왜 꼭 120도라고 했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 힘의 압력을 안 배웠으면 당연히 모를 내용이긴 한데, 이게 120도로 잡아당기잖아? 그럼 얘 원래 이거 힘의 압력 구할 때 이거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얘를 완벽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옮겨. 그리고 얘도 완벽하게 평행하고 옮겨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생긴 꼭지점 있지? 여기로 이걸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시작점으로부터. 이게 힘의 압력입니다. 이게 힘을 더하는 방식이거든? 이 각도는 그때그때 달라도 되는데, 근데 얘가 120도일 때, 자 이렇게 하면 얘 60도 되죠? 얘 60도 되죠? 그치?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좀 개떡같이 그리기는 했지만, 나 이거 너희가 어디까지 배웠고 어디까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유도를 해주기가 좀 어렵다. 원래 이게 60도 여기 60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라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똑같이 3N이 되는 거긴 한데, 120도를 굳이 예를 든 건, 두 힘이 똑같을 때 그 사이의 각도가 120이면 그 힘의 합력은 내가 가해준 화살표 하나의 힘과 같아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안 배웠다면 한번 들어두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 일일이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쌍극자 모멘트도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표현을 할 거야. 방향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자가 치우치는 걸 저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도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치우치냐의 숫자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니까 이런 쌍극자 모멘트 같은 벡터들은 그냥 방향만 중요한 건 또 아니야. 당연히 뭐도 중요하냐면 얼만큼, 이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도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만큼 세게 당겼냐도 중요한 거잖아. 이런 것처럼 얘도 얼만큼도 되게 중요한데, 얼만큼이냐? 얼만큼 전자가 치우쳐지냐는 정겸성도 그래서 해놓은 거지. 얘는 탄소에서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얼만큼? 1.5만큼 치우쳐지겠네. 얘는 산소에서 플루오린 방향으로 전자가 얼만큼? 0.5만큼 치우쳐지겠네. 요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위에 써도 되고 아래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는 그냥 이걸 반영해서 숫자는 잘 안 써. 숫자는 잘 안 쓰고 이걸 반영해서 길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원래 내가 이거보다 이걸 3배 길게 그렸어야 돼. 이건 이제 내가 뭐 그리다 보니 약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훨씬 짧고 얘가 훨씬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3배 차이가 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로서 원래 차등을 둬서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랑 같이 합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붕소랑 플로어린 얘기를 해보면, 자, 붕소는 전개 성도가 2.0이니까 이가 2.0, 그리고 플로어린은 4.0이라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를 해보면,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로 플로어린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2.0만큼 전자가 치우쳐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 자체는 쌍극자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B랑 F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합 구조는 시간상 오늘 얘기 끝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봐보면 이렇게 해서 BF3 자체가 이런 형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BF3의 구조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사이의 각도가 정확하게 120도, 120도, 120도거든. 그래서 저런 120도의 각도를 갖고 저렇게 세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저게 BF3라고 하는 붕소와 플로어린의 공유결합 결과 물질입니다. BF3가 왜 저런 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내가 왜 아까 120도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얼추 보이지? 왜냐면 자, 얘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는데 얼마 정도? 2.0 정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2.0 치우쳐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자의 치우침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쪽 방향으로 2.0이 되겠지. 근데 얘 전자 치우침이 어떻게 돼요? 2.0이지.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치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방향이 서로 완전히 반대. 그치? 뭐야? 줄다리기. 가운데 같은 물체를 놓고 양쪽에서 완벽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우리가 이걸 흔히 힘의 압력이 0이다. 힘의 평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건 했지. 힘의 압력이 0이다 내지는 힘의 평형 이런 얘기를 이제 흔히 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BF3라는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극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양쪽 세 군데로 정확하게 플로어린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쳐지는 만큼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면서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서 분자 전체에서 전자가 전혀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붕소한테 있는 전자가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으로 잡아당기면서 어디로 안 치우쳐지고 그냥 붕소한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되게 중요해. 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가장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물에 안 녹습니다. 왜냐면 물이 극성이거든? 근데 극성은 극성끼리만 섞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섞이고 극성과 무극성은 안 섞여. 가장 대표적인 게 극성의 가장 대표가 물이고요. 무극성의 가장 대표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극성과 무극성, 그러니까 물에 섞일지 기름에 섞일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을 해보면 뭐야? 친수성, 소수성 내지는 수용성, 지용성 이런 거 있잖아. 물에 녹고 물에 안 녹고 물에 녹고 기름에 녹고 이런 거. 그런 성질이 다 이 극성하고 무극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원래 여기 공유결합을 얘기하면서 하는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구분 목표가 되는 건데 이걸 완벽하게 구분을 하려면 이제 화학 그 구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오늘 화학 구조까지 다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동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으나 차라리 다음 주에 동적 평형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극성 무극성 마무리를 하고 화학특강 딱 그냥 거기서만 끝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쪽 파트가 화학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막상 너네가 나중에 화학 관련 전공했을 때 1단원하고 요 내용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결합 구조랑 이런 거 이어서 극성 부극성 마무리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잠깐 아까 그 오늘 드림 프린트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앞에서부터 쭉 해서 내가 그 이온 외우고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제가 지난주에 드림 프린트에는 막 표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냥 그거 빼버렸고 어차피 이온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이온들을 그때그때 학년에 맞게 외울 테니까 뭐 사이아나 이온 이런 거 그 화원 아니면 쓰지도 않는 이온이란 말이야. 화원 이후로나 쓸 이온이니까 그런 거는 일단 빼놓고 막 CM- 이런 거 그런 거 일단 빼놓고 거기 딱 진짜 최대한 필요한 것만 했는데 오늘 시험지에서 제가 이온 결합까지만 냅뒀고 그 이후로 날린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온 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4페이지에 위쪽에 그래프 아래로 있는 내용. 원래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난주 받았던 프린트에는 있었지만 내가 오늘 시험지에서 빼놓은 내용인데 그걸 아까 정리한 겁니다. 양이온의 총전해량과 음이온의 총전해량이 같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온 결합 자체를 원래 다룰 때 흔히 하던 내용. 예를 들어서 Li 플러스와 O2-가 결합한다. 그러니까 산소 이온하고 리튬 이온이 결합을 하면 Li2O가 돼야 된다던가.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총전하량 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 아까 우리가 다룬 핵심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 이온 결합의 세기는 결합을 이루는 이온의 전하량과 비례해. 일단 이게 우선인 거야. 전하량이 크면 결합이 강해. 이게 우선인데 전하량이 동일할 경우에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크기는 커지는 거고 세기는 강해지는 거고.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 이온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특성은 사실 지난주에 정리했던 부분이니까 그 밑에 공유결합은 오늘 시험지에 쭉 빼놨었는데 오늘 얘기했던 것만 보면 공유결합은 지난주에 이미 했던 내용 그리고 공유결합의 종류는 얘기를 안 했긴 했지만 그냥 용어 좀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지. 이게 이제 공유전자쌍을 하나만 두고 공유결합을 하면 이제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개를 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세 개를 하면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 주에 구조 보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개면 이중, 세 개면 삼중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길이는 이제 위에 이온결합 길이와 마찬가지로 핵 사이를 기준으로 길이를 잰다는 거. 그건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핵 사이의 길이를 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얘기 아직 안 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 얘기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그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공유 결정,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이런 얘기 했고 그래서 분자랑 공유 결정 나누는 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전기음성도 얘기했고 그 밑에 결합의 극성 얘기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서 쌍극자 모멘트 얘기했고 분자의 극성 얘기도 했습니다. 딱 요 정도를 지금 정리했으니까 그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다시 복습을 해오시면 좋겠죠. 우리가 한 내용하고 하지 않은 내용을 좀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생.